마침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로운 공격 전술 속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언시티와 싱가포르에서 치른 토트넘과 경기, 과연 이제 어떤 면들을 주목해야 할지, 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레스터시티와의 두 번째 경기, 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경기가 폭우로 취소됐었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 있었고, 이번 라이언시티전에서도 선발 출전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물론 상대가 싱가포르 팀이지만 5대1로 크게 이기면서 또 한 번 이제 화끈한 공격 축구가 지향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나 뭐 중앙에서의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잘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전술이 조금 더 이제 세밀해지면서 그러면서 약간은 조금 히샬리송이 거기에 수혜를 받은 느낌도 들긴 했었어요. 히샬리송이 브라질에서도 앞에서 부딪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질의 패스들이 공급되면 그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속팀보다는 브라질 대표팀만 가면 유난히 더 잘하는 애국자형이었잖아요. 예. 근데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나는 플레이들이 있었죠. 사실 이제 히차이son 선수도 후반전에 나오긴 했는데, 또 후반전에 나왔던 로셀소 선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잘했는데 토트넘에서는 그만큼 못하다가 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프리시즌 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력이 아니었던 선수들, 소외받던 선수들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예, 물론 뭐 로세스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잘 못했다보다도 부상이 너무 심했었다. 이게 크긴 하지만은 어쨌건 예, 그러면서 조금 약간 좀 남미 냄새가 나는 느낌도 들긴 하죠.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 우리 팬들이 궁금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손케 듀오의 합은 또 포스테코글루 축구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인데요. 일단은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손케 쿨 트리오가 그대로 선발 출전을 했고, 또 기대했던 메디슨과도 합을 맞췄는데 통계 매체 표기로는 4-2-3-1로 봤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메디슨 선수가 또다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손흥민 왼쪽, 클룹세스키 오른쪽, 그리고 해리케인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수마의 중원 파트너로 파펜사르가 나왔는데, 사르가 좋아요, 괜찮아요. 예, 사실 경기 전 기자회견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례적으로 사르가 훈련을 굉장히 잘했고 에너지가 넘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제 레스터 시티전 선발 명단이 거의 그대로 이번 경기에 나왔는데 호이비에르가 빠지면서 사르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력도 사르가 괜찮았고, 또 비수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뭐 메디슨까지 중앙형 선수로 본다면 3미들에서 또 이 전진성이라든지 활동 범위가 좋았다.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면들이 많았고, 이제 포백 라인 같은 경우에 풀백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쉬운 면이 있긴 했어요. 예, 뭐 좌우 풀백들은 이 경기에서 다소 그 우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침투 타이밍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크로스의 정확도가 좀 안 좋았고요. 포로는 정말 무색무취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난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왼쪽에는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를 배치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포로를 약간 윙처럼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 공격을 포로 중심으로 풀어나간데 쿨루세스키가 좁혀 들어오면서, 근데 이번에는 우도지가 많이 전진을 하다 보니까 포로까지 같이 전진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전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로를 왜 쓰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긴 했어요. 예, 뭐 이번 경기는 분명히 풀백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일단 경기 장면부터 살펴보면 초반에는 역시나 뭐 그래도 한 수 위의 팀인 토트넘이 공격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술적으로 확실히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도 솔로몬을 왼쪽 측면에서 조금 벌려서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을 한 명씩한테 조금 맡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른쪽 포로, 왼쪽 솔로몬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왼쪽 측면 공격을 손흥민 선수한테 조금 많이 전담을 시키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을 밟고 다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경기 시작 그 3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메디슨이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걸 받아서 우도지가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우도지가 컵백을 준 거를 메디슨이 받아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크로스를 살짝 올린 거가 이제 수비 맞고 조금 굴절돼서 나온 거를 케인 선수가 그대로 이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죠.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 골대 근거리에서 뛰길 바랬는데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았으나, 토트넘 팀 플레이 자체는 여러 채널로 여러 선수들이 관여하면서 슈팅까지 나오는 매끄러운 플레이로 이어졌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시 6분경에 이번에도 메디슨이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컵백을 준 거를 메디슨이 이제 슈팅을 가져간 게 수비 살짝 맞고 골대를 빗나갔죠. 사실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메디슨에게 주고 다시 본인이 뒤로 들어가면서 패스를 주면 슈팅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는데 메디슨은 받자마자 그냥 바로 슈팅을 했고 그렇죠. 이번 경기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였지만 원래 그런 선수잖아요. 그렇죠. 원래 스타일이 슈팅을 아끼지 않는 선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7분경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엔 슈팅을 가져간 게 수비 벽을 맞고 나온 거를 메디슨이 그대로 잡아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홈런이 됐죠. 예, 사실 뭐 기본적으로 라이언시티가 문전에 많은 선수를 두다 보니까 슈팅이 통과되는 게 쉽지 않긴 했습니다. 8분경에 이거는 메디슨의 이제 장기가 나온 거였는데요. 환상적인 로빙 패스 준 거를 이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쿨루세스키가 이제 받으려고 했으나 골키퍼가 이거는 잘 나와줬죠. 그래서 그렇죠. 둘이 경합을 하면서 골키퍼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됐죠. 예, 이건 뭐 PK도 아니고 골키퍼 차징도 아닌 약간 동등한 상태의 충돌이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고 그런데 이렇게 초반에는 토트넘이 완전히 주도를 하다가 역시나 웨스트햄전이 떠올랐던 단 한 번의 역습에 좀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토트넘의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수비적인 문제는 조금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공격을 수비 쪽에서 빌드업을 끌고 가다가 끊기면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상대 미드필더인 피레스가 측면으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레스티엔이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죠. 예. 우도지와 1대1에서도 밀리지 않으면서 이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뒤에서 배후에서 침투에 들어가던 아누아르가 이제 슈팅으로 골 넣었는데 여기서 수비들 대체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뒤로 흐른 거를 아누아르가 그대로 골키퍼 키 넘기는 슈팅으로 골 넣은 거거든요. 보로도 뒷공간을 내줬고 우도지도 측면 수비를 잘하지 못하면서 역시 사실은 윙백 성향의 선수를 풀백으로 쓰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이 또 한 번 좀 우려대로 나왔고 또 이 골을 내주니까 조금 토트넘이 주도하던 분위기가 조금 이제 위축되기도 했었어요.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17분경에서야 이제 그 토트넘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는데요. 포로의 이제 코너킥을 상대 수비인 엘리케가 걷어낸 거를 메디슨이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이 슈팅은 정말 날카롭게 골문 구석을 향했기 때문에 메디슨의 장기가 나왔지만 라이언시티가 전반전에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꽤 잘했어요. 네. 그리고 26분경에 프리킥을 얻어낸 상태에서 케인이 영리하게 빠르게 이제 살짝 띄우는 프리킥을 처리를 했고 이를 이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손민 선수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골을 넣었으나 이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예, 뭐 실제로 이제 보시면 수비 뒤에 좀 한 발 앞서 들어가면서 걸렸지만 그래도 간만에 손키에 듀오가 합작을 해봤던 플레이였어요. 33분경에는 이제 또다시 메디슨이 측면으로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컵백을 준 거를 메디슨이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런 장면이 많았어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선호하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의 슈팅을 손흥민 선수가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밀어주고 메디슨이 때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우리 팬들은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측면으로 패스를 주고 손흥민이 받아서 리턴을 주면은 메디슨이 슈팅을 가져가는 형태였죠. 계속. 36분경에는 쿨루세스키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줄 때 케인 선수가 상대 선수를 잘 끌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 틈바구니로 쿨루세스키가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뒤에서 들어온 메디슨이 받아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건 좀 슈팅 아쉬웠죠. 골키퍼 정면이었죠. 사실 이 상황이 손흥민 선수가 보통은 이 위치에 들어와서 슈팅을 하는 선수인데 이때도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벌려 있었고 그 벌려면서 생긴 틈 사이를 메디슨이 들어와서 1대1 기회인데 이거는 솔직히 정면으로 차가지고 막혔거든요. 근데 더 아쉬운 게 그 뒤에 나왔죠. 골키퍼 선방을 한 게 붕 뜨면서 케인 앞으로 떨어졌는데 케인이 여기서 홈런을 때렸습니다. 케인 선수도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이 장면을 골로 넣지 못한 건 좀 아쉬웠는데요. 39분경에는 케인이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준 걸 클루세스키가 받아서 이때부터 이제 클루세스키의 조금 개인 돌파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측면에서 이제 중앙으로 접고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컵백을 준 거를 사르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넘어갔고요. 사르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장기 중에 하나인 중거리 슈팅을 활발하게 시도했어요. 41분경에는 포로의 전진 패스를 사르가 이제 패스를 그대로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케인이 뒤로 준 거를 사르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크로스바를 강타했죠. 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사르 선수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더 많이 부여받으니까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낫다. 네, 근데 이게 슈팅이 다소 무게중심이 무너진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크로스바를 강타를 해가지고 놀랐습니다. 뚝 떨어지는 정말 질 좋은 슈팅이었어요. 43분경에는
여기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공격에 가세를 해가지고 크로스를 잘 줬고 이를 받은 쿨룹세스키가 그대로 측면을 파고들다가 각도 없는 곳에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간 게 골키퍼한테 막혔죠. 44분경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주고 다시 이제 쿨룹세스키가 리턴 패스를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특유의 그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사실 왼쪽에 있을 때는 메디슨 선수가 거의 슈팅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슈팅 각이 나와서 솔직히 요거는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네. 지난 시즌에 이 위치에서 골을 넣기도 했었던 그 장면인데 정말 아쉽게 무상이 됐고 그리고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전반전을 마치기 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은 쿨룹세스키의 측면 플레이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공격 상황들은 다 쿨룹세스키 측면에서 나왔던 거였잖아요. 전반전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쿨룹세스키가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컷백을 준 거를 수비가 걷어냈는데 이걸 사르 선수가 빠르게 낙하지점을 포착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먼저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상대 수비는 사르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걷어내려고 하다가 사르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네, 사르도 지난 시즌에 이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네. 이제 본인이 배워서 역이용하면서 잘 얻어냈고 그리고 케인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네.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예, 골키퍼 방향을 속이는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죠. 네, 1대1로 전반전을 마쳤는데 물론 선제골을 내준 건 아쉽지만 분명히 내용적으로나 기록적으로나 토트넘이 압도한 건 사실이에요. 예, 전반전 점유율 73대 27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슈팅 숫자가 전반전에만 24개. 예, 이거 한 경기만 해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전반전에만 24회였는데 문제는 유효 슈팅이 5회밖에 없었다. 그 중 하나는 페널티킥이다. 온플레이 상황에서 유효 슈팅은 4번밖에 없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이게 웨스트햄전도 마찬가지예요. 슈팅 숫자 자체는 많았지만 결정력이 좀 아쉬웠다. 예. 다만 이제 이 프리시즌 경기 특성상 전반전 선수들 가지고 좀 더 실험하는 게 아니라 후반전에는 11명을 다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전방에 히샬리송 그리고 로세소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좌우 윙에 이제 페리시치와 솔로몬 그리고 더블 볼란테에 호이비에르와 스킵 그리고 좌우 풀백에 레길론과 로얄 그리고 중앙 수비에 다이어와 탕강가 그리고 골키퍼로 오스틴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공격진이 다 좋았었고요. 예. 4명 다 폼이 예. 좋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좌우 풀백들이 다 좋았어요. 사실 웨스트햄전도 후반전 로셀소가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후반전은 물론 라이언시티가 훨씬 더 약한 팀이긴 하지만 수준적으로 퀄리티적으로 과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이게 가둬놓고 패는 경기였잖아요. 예. 다이어의 장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격 가담과 패스 주는 건 역시 잘해요. 다이어가 수비를 못해서 그렇지.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페리시 레길론 조합까지도 살아나니까 네. 이 선수들 솔직히 이적설이 있는데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도리어 페리시치 레길론의 페어로 활용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시작 그 3분 만에 토트넘의 역전골이 나왔는데요. 호이비에르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준 게 수비 맞고 살짝 굴절돼서 뒤로 흐른 거를 로세소가 받아서 여기서 이제 그 로세소가 슈팅을 가져간 거를 상대 수비인 하룬이 막으러 커버하러 왔으나 이게 본인 등을 맞고 등을 맞고 뒤로 튄 거를 히샬리송이 그대로 논스톱 슈팅으로 골 넣었습니다. 특히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골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골을 통해서 좀 부담을 덜어냈고 특히 로셀소는 들어오자마자 좋은 침투와 좋은 시도로 득점에 기여를 했어요. 곧바로 52분에 추가골이 또 나왔는데요. 이거는 상대 수비 미스도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롱스로인을 굉장히 길게 잘 준 건 맞는데요. 이거 엘리케가 헤딩백 패스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걷어내던지 자신이 없으면은 헤딩백 패스를 안일하게 하다가 그게 짧게 가면서 이거를 빠르게 낙하 지점을 포착해 들어간 히샬리송이 다이빙 헤딩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죠. 상대의 실수가 있기도 했지만 히샬리송이 끝까지 집중하고 달려든 것도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히샬리송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이렇게 롱스로인을 잘 던지는 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두 골이 나오고 경기를 뒤집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편안하게 경기를 했는데 그 뒤부터는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페리시 레길론 조합이 거의 미쳤습니다. 일단 그 54분경에 로셀소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준 거를 히샬리송이 측면으로 내줬고요. 여기서 이제 레길론이 이 경기 레길론 크로스 장난 아니었어요. 정교한 크로스를 올린 거를 히샬리송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건 골키퍼가 잘 막아냈죠. 진짜 구석으로 갔었거든요.
59분경에는 페리시치가 이제 측면에서 로세소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로세소 센스 예술이었습니다. 이렇게 쑥 밀어주는 패스를 준 거를 페리시치가 그대로 이제 박스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죠. 사실 이제 메디슨이 10번 역할로 토트넘에 왔는데, 사실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킹보다는 이 선에서 슈팅을 때리는 선수라면 정말 토트넘에 필요했던 그 플레이메이커는 로셀소였다. 사실 실제로도 로셀소가 비아레알에서 보여준 거라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보여준 거 보면은 그냥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량은 로셀소가 메디슨보다 훨씬 깁니다. 69분경에는 다이어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준 거를 레길론이 그대로 파포스트로 크로스를 길게 넘겨줬고, 이를 솔로몬이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여기서도 레길론의 왼발 크로스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못 뛰는 동안 크로스만 주장창 연습했는지 이 정도면 역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우도지보다도 레길론이 포백에 풀백에서는 훨씬 낫다. 그리고 패스의 기점이 계속 다이어예요. 그 로세스의 골도 다이어가 기점 패스를 준 다음에 그렇게 갔던 거였거든요. 결국엔 이제 좀 소외받던 방출 대상이던 선수들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 73분에 쐐기골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솔로몬의 그 솔로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죠.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측면에서 해집고 가서는 컷백을 준 거를 이제 상대 미드필더인 살메가 태클로 막아내려고 했으나 이게 공교롭게 또 튀면서 파포스트 넘어갔고, 이를 세도에 들어가던 로셀소가 그대로 노스톱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죠. 사실 솔로몬 선수가 이제 웨스트햄전에는 왼쪽에서 뛰면서 접고 슈팅하는 장면도 꽤 있었는데, 오른쪽에 가니까 슈팅은 잘 못하더라고요. 다만 오른쪽에 가니까 저는 아자른 줄 알았어요. 드리블과 이 공 지키는 능력과 패스까지 솔로몬이 오른쪽에서도 쓸만하구나. 그리고 로셀소의 어쨌건 그 낙하지점 포착이라던가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죠. 로셀소도 사실 뭐 토트넘을 떠날 선수가 아니라 여기서 해보겠다라는 의지,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로 모든 선수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후에는 이제 다소 소강 상태가 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그 마지막 골이 나왔는데요. 호이베르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로얄이 그대로 또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를 받은 히샬리송이 단독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이거 근데 골도 예술이었어요. 그렇죠. 골키퍼가 좁히고 나왔거든요. 좁히고 나왔는데 살짝 골키퍼 빗나가게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그렇게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득점을 터트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올라오니까 여유가 생겼고, 이제 골키퍼를 보고 골대 구석까지 보고 넣은 거고요. 게다가 이 과정은 지금까지 많은 토트넘 공격이 측면을 타고 갔는데 중앙 지역을 이용해서 이뤄진 플러지라는 거. 사실 전 이 골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뭐 지난 경기에서도 비록 골이 되진 않았었지만 그렇게 중앙 플레이를 통해서 멋진 장면을 한번 만들어낸 적이 있었잖아요. 비수마가 그렇게 치고 갔던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특히 로셀소가 나오면 중앙에서의 플레이가 확실하게 살아나요. 게다가 로얄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로보다는 훨씬 역시 풀백으로서 또 인버티드 풀백 역할까지 잘해주니까 토트넘의 새 시즌의 포스테코글루 축구는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 기록인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후반전이 슈팅 숫자는 줄어들긴 했거든요. 전반전에 24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가 37회니까 후반전만 놓고 보면은 슈팅이 13회예요. 그러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하지만은 유효 슈팅은 6회로 전반전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성이 더 좋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페리시치부터 레길론, 로셀소, 히샬리송까지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다 공격적인 효율성과 파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상태라면 사실 전반전을 주전적으로 보는데 주전과 후보가 지금 나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메디슨 선수가 물론 슈팅 질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던 거는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중거리 슈팅을 남발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 왜냐? 전반전에 중거리 슈팅 12위였습니다. 후반전은 3회입니다. 결국엔 이것도 또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밀도 있게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드릴 텐데, 토트넘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기대되는 점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용이라든지 또 메디슨의 슈팅 난사는 분명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이 이제 아시아 투어는 끝났고요. 8월 6일에 토트넘이 이제 홈에서 샤흐타르와 이제 경기를 치르고 또 리그 개막 직전에는 바르셀로나로 넘어가서 감페르컵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들까지 또 한준TV에서 모두 살펴보고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손흥민 선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실제 어떻게 뛰었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 영상도 이어지니까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